지금 남들한테 뒤처져 있다, 내 친구 동창은 벌써 집 샀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38살에 전 재산을 다 날렸을 때 나는 지금 대한민국 38살 중에 도대체 몇 등일까? 가진 건 뱃살하고 마이너스 계좌밖에 없어. 나는 행복으로 치면 도대체 몇 등일까? 이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새해니까 좀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걸로 해서 이제 약간 그 멘탈 관리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오늘 좀 모셨습니다. 사실 이 멘탈 관리가 요즘에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지금 다들 투자도 잘 안 되고 뭐 경기도 침체되고 이러는데 돈 때문에 생긴 어떤 막 우울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좀 고생들 하실 것 같은데 이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시는지.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칼럼을 좀 쓰면서 저희 병원 자체 통계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아니면 그 다른 논문에도 지금 확인해봤는데 정신과 질환이나 우울증에서 그 원인 중에 가장 그 특별한 부분이 한 60% 이상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네,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이 조금 새해부터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제적 문제, 간단히 말하면 돈,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 굉장히 많은 또 지금 또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많이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 보는 그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실제로 뭔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뭐 과거 대비 좀 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게 보통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마다 서울 경기권의 정신과 의원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정말 가장 많이 생긴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에요. 네, 이게 물론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고립감이나 우울감, 외로움도 한몫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생긴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돈적인 문제, 어떤 금리 뭐 인상이 준 어떤 후폭풍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고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증가된 분들이 좀 찾아오는 어떤 그 요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요인이 실패? 투자 실패, 뭐 가족들과의 돈 문제, 아니면 뭐 내가 자영업자를 했는데 망했다. 이런 어떤 돈적인 문제, 경제 문제로 정신과를 찾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뭐 한 1년 전 대비해서 확실히 좀 확연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 그 사이에 뭔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좀 더 증가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게 그 코로나 이후에 2022년 초부터 작년이죠 벌써. 2023년 한 6, 7월까지가 가장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주식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가을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투자 뭐 저희 채널 투자하는 채널이니까 투자 실패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좀 큰 돈이라면 한 어느 정도나 손해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뭐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야 그 뭐 내가 좀 무리하게 고점에 샀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있고 약간 이자만 내면 되니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실패한 사람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물론 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후회하고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제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투자를 실패를 많이 한 부분은 뭐 미국 주식 중에 뭐 세배 레버리지, 뭐 TQQQ라든가 S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걸 무리하게 고점에 들어갔다가 너무 저점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가 팔고 나서 오르니까 무리하게 또 빚이나 카드 대출 아니면 가족들 돈을 이렇게 또 땡겨가지고 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냥 익명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의 중에 제일 많이 잃으신 분은 30억 날리신 분도 있습니다. 30억이요? 네, 미국 주식만으로요. 야, 그게 그러면 전 재산, 자기 재산, 와이프 재산, 장인 장모 재산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잃지는 않았고 5억씩 6번을 잃었어요. 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뭐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면은 치료를 할까요? 뭐 어떻게 뭐 조언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변 가족의 인생을 다 같이 그렇죠. 이제 망가지게 되는 케이스인데 사실 너무 특수한 경우고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시청자들은 날릴 돈이라도 있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뭐 오는 일반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은 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잃었다고 정신과에 찾아오진 않거든요. 한 2, 3천만 원에서부터 수억까지 이 정도를 잃고 가족 분들과의 어떤 계속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무리한 투자로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및 신뢰성도 다 떨어지고 이런 직업적 문제와 대인관계적인 어떤 파탄 이런 게 온 다음에 저희한테 오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왔을 때 저희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분의 어떤 절망감, 우울감을 붙들어주는 일이죠. 이분이 투자 실패 이후에 자기 자책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내가 가족들을 정말 같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투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인지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자책감과 우울감을 멈춰주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럼요.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더 한번 만회해보려다가 이제 더 실패한 케이스니까 정말 그 그렇죠. 우울감이 되게 극도로 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 이렇게까지 그 뭔가 안 좋은 상황까지 아까 말한 대로 막 5번, 6번씩 잃는 거면 이것도 일종의 뭐 중독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주식 중독, 투자 중독 이것도 지금 뭐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걸 공식적인 진단이나 정신과 학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요. 사실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랑 이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같이 묶으려는 약간 시도를 하는데 저는 주식 중독이나 투자 중독은 도박 중독과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가요? 네. 사실 왜냐하면은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도 이게 망할 걸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쾌감을 느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카지노에 가서 카드를 쪼고 아니면 뭐 바카라에 뭐 아니면 슬로우모션 띠리링 소리 이 자체의 쾌감을 느끼는 거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도박을 오래 하면 결국 따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좀 있죠.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다른 마약 같은 것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대충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 중독이나 투자 중독은 이 결과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진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 주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랑 주식 중독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잘 될 거다. 준비 없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 방법이나 접근법이 도박 중독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주식이 도박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라면은 뭐 치료법도 아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달라야 뭐 되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박 같은 거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주식은 가족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망, 경제적인 안정망 그게 보통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현금 100억이 있는 사람이 주식에 100억 몰빵하지 않습니다. 뭐 10억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주식에 좀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부동산 상승장을 놓쳐가지고 그때 내 집 마련을 못했고 좋은 집은 갖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현금이나 내 어떤 자산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이거를 주식으로 한 2배 정도 뻥튀기를 해서 그걸로 좋은 집에 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패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만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주식에서 가장 크다. 포모 증후군이나 열등감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열등감이 내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합니다. 주식 중독, 투자 중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평소에 본업에서 되게 성공해서 잘하시고 전문직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일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오로지 주식만 할 때는 굉장히 뭐 뇌동매매, 무지성 투자, 뭐 좀 테마주에 다 올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쫓기고 있고 그 조급함이 나의 어떤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내가 평소에 내 어떤 현명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저는 치명적인 약점, 함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되게 일상생활도 잘하고 본인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나 뭐 어떤 투자만 딱 보면은 확 달라진다 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좀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서서히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거짓말이 늘어요. 자꾸 가족들한테 핑계가 늘고 거짓말이 늘어요. 그리고 뻔하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봅니다. 코인 아니면 뭐 주식, 미국 주식장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태에 문제가 생기겠죠.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지각을 하고 결근을 하고 그리고 회의 때 자꾸 아래를 보고 있어요. 회의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이렇게 아래를 보고 그런 분들 있어요. 많을 텐데 지금. 많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조 증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루틴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밤에 또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미국 주식이 또 11시 반에서 12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11시 반, 뭐 서머타임즈에 하면 그렇게 좀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게 1시 반까지는 내 주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래서 내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멜라토닌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항상 피곤해 보여요. 요새 잠을 잘 못 자? 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안색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뇌 기능의 과도한 에너지와 어떤 공회전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도파민 에너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는 데 다 쓰다 보니까 운동 안 해요. 원래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도 안 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짜증도 잘 내죠. 네.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이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지고 그냥 사소한 농담에도 확 이렇게 좀 예민한 반응이 오면 이 사람 요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들은 내용 정도면 꽤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전조 증상 정도인 거예요? 전조 증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중독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 정도가 이제 시작이면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건가요? 네. 그럼 투자 중독에 되게 심하게 오신 분들은 그럼 어떤 반응들을 보통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기준은 두 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 큰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회사 사람 네. 뭐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 정도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적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 네. 뭐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 고과에 계속 문제를 뭐 받고 있다. 방금 얘기했듯이 뭐 회사 돈에 손을 댔다. 이런 식으로 내 대인관계 기능과 직업적인 기능에 내 일상이 어떤 큰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사소한 것들로는 이런 게 있죠. 뭐 주식 투자 중독하는 사람들은 뭐 24시간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주말에 우울해요. 주말에? 네, 장이 안 열리니까. 네. 네, 금요일 밤 마지막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되게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요병이 없어요. 네,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월요일에 더 좋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말에 더 우울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좀 어딘가 쫓기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민하고 네. 피곤해하고 번아웃이 빨리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뭐 제가 인터넷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여기에 한 뭐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주변에 꼭 상담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좀 관심이 필요하시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방금 전조 증상 우리 남편인데 아니면 우리 내 친구인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가 치유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가요? 전조 증상이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솔직히 혼자서는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가요? 사실 이 정도는 자가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가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를 잃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얼마 정도 잃으면 자가 치유가 됩니까? 6개월 월급 이하로 잃으면 아직 자가 치유가 되는 선이에요.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아니면 우울증을 겪었을 때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이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이기려면은 한 2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이 졌지만 한 2달, 석 달 만에 어느 정도 반절은 갚을 수 있으면 우리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한 1,800만 원 이하로 한 2,000만 원 수준 이하로 잃었을 때는 아직 이 사람이 뭐 심각한 중독이나 주식 우울증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루틴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뭐 한 3, 4천 이상 잃기 시작했다. 네. 이거는 무너져 내리는 시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연봉 벌어도 빚을 다 못 갚아. 1년 열심히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하니까. 노동의 가치를 부정해요.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이거 돈 벌어봤자 뭐해? 내가 오늘 하루에 이거 일당해봤자 뭐해?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고 어떤 뭐 즐거운 걸 봐도 불쾌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쉽게 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 극단적인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극단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끌을 해서 뭐 와이프 돈을 몰래 빼돌려서 아니면은 다른 무리하게 카드론을 받아서 한 방에 이거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내가 잃은 돈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본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불안 호르몬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차, 3차 재난이 오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병원 가보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보통 그런 분들이 내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되게 불쾌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좀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그 자기가 스스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잘 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2년치 연봉을 날리시면 그 스스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굉장히 심각해진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미 심각하고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이후에 저를 찾아오실 게 아니라 꼭 병원이나 뭐 심리상담소를 찾지 않으시더라도 네. 이걸 주변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저는 유튜브의 순기능이 제일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든 불행을 다 겪어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은 불행에 대해서 저 사람 나보다 특별히 멍청해 보이지 않고 저 사람도 나름 자기 일 잘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저런 어떤 중독이라는 함정에 빠지는구나. 주식 투자에 실수를 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잊어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최소한 뭐 그걸 보고 내가 배워라 교훈을 얻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다 나는 성공할 생각으로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선입관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불행에 맞닥뜨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빨리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귀를 열어두고 남의 조언을 언제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옛날에 주식 참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보통 주식을 하면 이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돈을 벌 것 같은 마음에 이제 들어가서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선택하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드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작용이라든지 어떤 뭐 이론 같은 게 있는 건가?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긍정 편향의 오류예요. 긍정 편향. 네. 오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될 거다. 네. 긍정 편향의 오류 플러스 이미 추론의 오류예요. 이게 아론백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중에 2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은 왜냐면은 누구나 근원적인 나르시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특별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모두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그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불행한 시나리오보다 내가 잘 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다 그걸 원하니까요. 나는 새드 엔딩이 훨씬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뇌가 그런 쪽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건 생존과 번영과 번식 이런 거에 굉장히 프로그램화돼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하고 병을 이기고 잘 살기를 바라지 우리의 뇌는 그 불안정한 불행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막 바뀌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걸 투자했다가 손해 본다는 게 되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거꾸로 저도 그렇고 딱 사람들 보면은 돈 한 100만 원 정도 생기고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이면 주식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되게 가볍게 접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약간 말씀하신 약간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각자의 히스토리에 따라 다른데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서 망하고 돈으로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했다거나 사업을 엄청 망했다. 그래서 내가 뭐 대학교 학비를 제가 벌어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주식으로 겁을 먹고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은 사람은 주식에 그렇게 위험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안심 호르몬이거든요. 불안을 두려워하고 내가 우울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회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 추구를 해요. 예적금 넣고 주식을 하더라도 삼성전자에만 넣어요. 근데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없거나 이런 경험이 없고 실패에 대한 어떤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도파민적 사고가 되게 높죠. 무조건 잘 될 거야 희망적으로. 그리고 꼭 도파민적 성향이 높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처음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올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몇십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한가 가서 50만 원 투자해서 상한가 가서 소고기나 한번 먹으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코스닥에 뭐 이름도 모르는 주식 넣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내가 하는 우량주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엔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그 성공을 자기 실력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 평양은 더욱 강해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과대평가하는 어떤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다음번엔 50만 원 아니라 500이 아니라 5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경험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딱 계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주식을 한번 해봐라. 해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조언일 수도 있네요. 이렇게 100만 원을 시작하면은 막 돈이 막 커져 버리는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이게? 처음에 이러면 멈춰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넌데 막 벌어버려. 이러면은 이건 농담이고요. 네. 되게 좋은 투자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어떤 제안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 중독, 주식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정확히 인지해야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되게 안 좋아서 저도 대학비 학비를 제가 벌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위험한 주식 투자는 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계속 미루다가 31~2살 때까지 주식을 거의 안 하고 정말 쪼잔하게 정말 꼼꼼하게 정말 친구들한테 막 너 그거 아껴서 뭐 할래 이런 소리 듣고 정말 열심히 저축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욕망의 면역이었거든요. 이런 불안의 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일찍 공부를 하고 20대 때부터 주식이나 사회구조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았으면 내 욕망과 불안을 어떻게 배분하고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우 가니까 거기 뒤늦게 몰려서 이거 불타게 해야 돼, 물타게 해야 돼, 나 혼자 벼락거지 되면 안 돼. 인지하지 못하고 내 오직 불안과 감정으로만 따라가서 경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미리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늦었어. 이미 무서워. 나 그런 거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위험한 거를 피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주식도 안 하고 뭐 부동산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할 때 저는 주식 뭐 계좌 100만 원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은 하고 싶거든요. 요게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100만 원으로 투자는 하되 금액을 늘리진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초심자의 행운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으려면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독엔 빠지지 않으면서 경험은 해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나 자기 자신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초년생이 처음 연봉을 모으면은 뭐 대략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중의 돈이 되지 않습니까? 네. 1, 2년 열심히 정도 돈을 모았으면 그런 사람한테 이 엿돈으로 뭘 할까? 이 종잣돈으로 뭐 할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떨어진 숙제고 고민일 거예요. 10분의 1만 주식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내가 이 10분의 1로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내가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짐과 약속과 스트럭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를 시험해 보세요. 그럼 알 겁니다. 내가 도파민 성향이 높은지 세로토닌 성향이 높은지 내가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정말 도박형 투자자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이런 세상의 어떤 모든 위험이나 실패는 미연에 방지, 100%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가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고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변명을 하는 사람인지 반성을 하는 사람인지 새로운 어떤 그 타겟책을 찾아내는 사람인지 그거를 느껴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뭐 자책을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한테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300만 원만 하기로 하고 딱 약속을 지켰다가 이게 뭐 다 날리니까 갑자기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으면 내 OTP 카드를 남한테 맡기거나 내 어떤 뭐 은행이나 신분증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제한을 해둬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누가 한 명이 옆에 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약간 그 말려줄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이제 보통 이제 돈 날리면 막 돈 더
갖다 집어넣고 뭐 아니면 불타기 한다고 뭐 300 투자해서 100번 다음에 막 5천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잃고. 그래서 집단지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단지성은 뭐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뭐 어떤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텐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못 믿을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을 경우에 나는 누구한테 의지를 할 건가? 누구의 의견이라면 따를 건가?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를 위한 어떤 나의 어떤 지원군, 나의 어떤 집단 지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말려줄 사람을 미리 찾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막 원금 잃고 그러면 막 마음 막 급해지고 막 그러니까 꼭 주변에 한 명 뭐 두고 나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이제 원금 얘기 제가 좀 해서 또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 원금을 잃으면 그냥 뭐 200 손해봤다 이렇게 하고 그냥 딱 쿨하게 끊으면 좋을 텐데 보통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무조건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뭐 3개월 동안 잃었으면 나는 뭐 3주 안에 회복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뭐 이렇게 본능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뭐 뇌 구조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게? 강박증은 특히 원금 강박증은 정확하게 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뇌피질과 선조체라는 기관을 이어주는 신경망이 있어요. 이 선조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뇌 기저액의 한 부분인데요. 조금 복잡한 얘기는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조체는 우리 뇌에서 자율성과 일의 시작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꾸 어떤 일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뇌피질이 내가 원금을 지금 주식으로 한 몇천만 원을 잃었다. 그럼 선조체를 계속 자극해요. 너 지금 자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꾸 일어나서 뭐를 해. 자꾸 바늘로 콕콕 찌른단 말이에요. 그게 대뇌피질과 선조체의 어떤 신경망이 자극이 돼서 자꾸 원금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럼 꿈에도 나와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뇌에서 자꾸 명령을 내려요. 너 지금 이거 어쩔 거야? 잠이 와 지금? 잠이 와? 그 자고 있으면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너 정신 차려. 너 이걸 해야 돼. 자꾸 스타트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딴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싶고 명상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도 원금에 대한 강박이 내 뇌를 자꾸 깨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끊거나 뭐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점점 더 중독에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세로토닌을 높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강한 자극이 있는데 치료법은 느려요. 한 번에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날 자꾸 계속 붙들고 흔들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잠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주식에 관련된 걸 멀리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기본적인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운동하고 명상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음식, 뭐 콩, 두부, 뭐 돼지고기 삶은 뭐 달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 루틴을 확 바꾸는 게 중요해요. 뭐 휴가를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원금이 지금 몇 천만 원 날렸는데 휴가 가서 즐겁게 놀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직장인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회사에 부탁해서 잠깐 파견을 갔다 와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 뭐 꼭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잠깐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도 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바꾸면 새로운 세로토닌이 확 이렇게 보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금 강박증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나 스스로 나한테 막 뭔가 지금 막 뭘 하라고 막 강박을 막 들 때는 아예 그 외부 환경 같은 걸 좀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출장이나 이런 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간단하게라도 뭐 이렇게 환경은 못 바꿔도 뭐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한 번에 치료해 주세요. 한 번에 다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식이 약간 그런 성향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치료도 한 방에 해달라고 해요. 한 방에 가자. 제가 너무 바쁜 사람인데 주식 치료 이거 한 달 안에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큰 돈 잃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뭐 몇 주 코스로 쪽집게 뭐 1타 뭐 선생님이 뭐 그런 건 없어요. 실패는 한순간에 오지만 치료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뭐 이렇게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 괜찮아요. 1% 2%라도 바꾸면 됩니다. 옷차림, 출근 방법, 출근 방법, 지하철, 택시, 버스 뭐 내가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걸어서도 해보고 내가 맨날 지하철 타고
회사 앞에서 내렸는데 회사 한정거장 앞에서 걸어가 보자. 네. 그리고 그 거리를 보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도 약간 경험을 해보고 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본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출근 방식이나 수면 방식 아니면 뭐 내 어떤 집안의 가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내랑 대화하는 방식을 바꾼다거나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맨날 내가 화가 나면 친구들 불러서 맨날 치맥만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어보면 야 우리 한번 클라이밍을 해볼까? 우리 한번 마라톤을 해볼까? 우리 조깅을 해볼까? 아니면 우리 뭐 야구 구경을 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든지 바꾸세요. 그게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좀 운동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운동은 좀 효과가 좀 좋은가요? 효율이 좋은 방식인가요? 너무 좋아요. 예, 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운동이 좋다는 거를 약간 과소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뇌신경 유래인자라는 게 있어요. 운동을 10분만 해도 뇌세포 100개가 뇌신경 유래인자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네. 뇌세포가 새로 생기진 않아요. 근데 죽은 뇌세포가 새로 재부팅 업데이트가 됩니다. 10분만 운동해도 뇌세포 100개가요. 물론 뭐 뇌세포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중에 100개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뇌세포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건요. 젊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노화를 방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노동시간이 한 8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퇴근 시간 하시면 10시간 정도인데 그중에 10%만 운동에 투자를 해도 하루에 1시간만 운동을 해도 1년을 운동을 하면 뇌세포의 5% 이상은 새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5% 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에 효과가 좋다는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운동을 좀 일부러라도 좀 해야 된다. 제가 해봤는데 네. 주식이 오를 때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네. 뛰어다니고 싶어. 그때는 웃음도 나고 네.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네. 뭐 막 지나가는 사람 문도 잡아주고 네. 뭐 문 열어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주식이 떨어질 땐 네.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네. 그냥 뭐 출근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공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럼 더더욱 싫을 때 다들 아시잖아요. 네. 내가 싫을 때 나의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이게 실제 어떤 뭐 우울감이나 뭐 이런 뭐 좀 투자로 인한 어떤 뭐 정신적 불안 이런 것도 해소되는 거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돼 있는 거죠. 운동이라는 그렇죠. 게. 네. 그러니까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내 몸에 내 건강에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건강이 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50대 60대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거든요. 은퇴해서 내가 집이 있어야 된다. 네. 좋은 집이 있어야 된다. 현금 몇 억은 있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의료비 지출이나 건강비용 지출은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내 건강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법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긴 그렇죠. 내가 이제 부자 됐는데 몸 다 망가지고 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의 과정에서도 뭐 건강도 챙길 겸 그리고 이제 투자 성과도 좋아질 겸 운동이나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운동 말고 조금 더 쉬운 거 없을까요? 운동하면 벌써 나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푸는 그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사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웹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일기 쓰는 거 되게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계부랑 일기 되게 매일 씁니다. 그리고 그걸 쓰고 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거에 메모장으로 쓰다가 이제 손으로 쓰거든요. 네. 손으로 쓰는 게 조금 마음 정리하기 좋아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계부 정리도 같이 하면서 가계부랑 일기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넉넉한 가계부가 있어요. 그걸 네. 꼭 사세요. 새해니까. 여러분 다 새해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 뭐 영어 하겠다, 운동하겠다, 몸짱이 되겠다 이런 거 많으실 텐데 다른 책도 좋지만 공간이 넉넉한 가계부를 꼭 사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의 경제 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다 있고 이걸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을 모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제가 기억해 놓고 그거를 저는 매일 한 번씩 읽고 다시 쓰고 읽어요. 그리고 한 매달 또 한 번씩 복기를 해보거든요. 네. 내가 지난달에는 어떤 생각으로 돈을 썼고 어떤 생각으로 내가 안타까워했으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나. 그러면 다음 달을 준비하고 두려움을 없애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게 좀 익숙한데 손으로 일부러 쓰는 게 좀 뭐 더 다른 어떤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요. 손으로 보게 되면 눈으로 내가 쓰는 글자를 봐요.
그리고 쓰면서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객관형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쓰는 글씨를 내가 3인칭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게 타자로 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렇죠. 손으로 쓰면은 이걸 암기하는데 기억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들 보시면은 아니면 혹은 머리 좋으신 어떤 교수님들 보시면요, 발표하기 전에 아니면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오늘 할 얘기를 한 번씩 다 그 큐시트 뒤에 본인이 직접 적으세요. 그 이렇게 페이퍼로 그 출력된 거 다 있는데 그걸 눈으로 읽는 거랑 다르게 손으로 써보는 게 이게 인지 능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손으로 쓰는 일기를 한번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좀 뭐 손으로도 먼저 글도 적으면서 이제 차분하게 자기 또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전조 증상으로 점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은 이제 본업을 좀 이렇게 내팽개치게 되고 점점 이제 투자에 좀 더 몰입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면 직장인 분들이 주식 사실 투자해가지고 뭐 얼마 투자도 안 하셨는데 네. 버는 돈 대비 여기서 이제 본업에서 잃는 돈이 훨씬 더 크기도 하거든요. 이 어떤 본업과 투자를 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방법의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본업에 있어서 자꾸 영향을 받고 하루 종일 주식창을 안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단기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나 채권 투자가 훨씬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불안 어떤 수치나 불안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주식을 묻어놓고 몇 개월 동안 안 볼 수 있는 자신이 없으시면 그런 사람은 채권이나 부동산, 금, 달러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갖고 있는 지금 자산 규모도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해요. 강남 아파트 사서 대치동 학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내가 현금을 얼마 정도 쥐고 있어야 성공한 삶이고 네. 남들한테 무시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과도한 획일적인 정답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는 바람에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니즈나 욕망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남들만큼 못 가지면 굉장히 나는 도태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자책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식 찌라시, 뭐 급등주 검색, 다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남의 계좌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안 해요. 아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기 바쁜데요. 아 선생님 뭐 자기 정체성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부자 되고 한 50대 60대 은퇴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은퇴를 못 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형태의 부자가 되고 싶지를 알아야 돼요. 부자라는 게 꼭 그 계좌 수준, 계좌 이 숫자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정말 사업이 성공해서 주식이 상장도 되고 뭐 스타트업 대박 나서 500억 부자가 되었어요. 네. 근데 스타트업 뭐 대표님들이 맨날 제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 하루에 17시간 넘게 일하시거든요. 주로 3-4시간 주무시고 네. 나머지 3-4시간 이동거리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정말 수백억 부자가 된다고 한들 그때 암이 생겼어. 네. 이거는 이 삶은 부자라고 볼 수 있나요? 부자라는 거는 내 어떤 그 자원적인 가치를 모아놓고 그걸 어떻게 잘 소비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어떻게 얻는 건가. 부자의 목표는 행복이잖아요. 네. 그걸 다 아우르는 말인데 얼마를 모았는지가 부자의 기준,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부분을 나를 위해 쓰고 어떤 부분을 타인한테 베풀고 그런 거에서 보람을 찾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부자의 가치가 굉장히 주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적 객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본업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냐 노동이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냐 주식 이걸 물타기를 태우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냐 이거부터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질을 좀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지금 뭔가 뭐 눈앞에 닥친 것만 막 하려고 하시면은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 주식 가지고 한 방에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또 누구는 막 수십억 벌고 뭐 회사 퇴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니까 그렇죠. 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막 중독이나 막 아니면 본업까지 내팽개치는 것까지 안 가려면 한번 투자했다가 막 매일 쳐다보는지 네. 아니면 뭐 나는 뭐 진득하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구분을 하면 좀 좋잖아요. 점진적으로.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냐 혹은 뭐 내가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우겠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병행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인하는 건 안 됩니다. 투자라는 것도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속도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확 무리해서 빨리 넣고 싶고 확 무리해서 빨리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처음 제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고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주식 투자를 미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갖고 계신 조급함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가진 부를 원하고 욕망하는 그런 불안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이 아닐지도 몰라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있던 나의 욕망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욕망이 정말 내가 원하는 욕망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옆집 사람들은 주식으로 대박 터졌다는데 이게 뭐예요? 라는 어떤 포모 증후군에서 변질된 오염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물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지금 현재 직업과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준비 없이 남들 하는 식으로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 주식 맨날 보고 솔직히 돈도 막 잃었고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막 아주 힘든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좀 애매해.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좀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굳이 뭐 돈 문제 가지고 저렇게 뭐 병원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그런 분들도 지금 좀 미연에 좀 뭐 사전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가서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사실 정신과 병원이 사실 문턱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돈 잃었지. 내가 무슨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주식으로 돈 날렸을 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황이 안 좋았다. 네, 시황이 안 좋았고 이거는 뭐 땡땡 이노베이션 그 놈들 탓이지 내가 내 탓이 아니다. 네. 기업가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연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심리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기가 좀 마음에 약간 걸리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방송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같이 느끼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지금 남들한테 뒤처져 있다. 내 친구 동창은 벌써 집 샀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가난했었고 제 친구들은 벌써 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강박증이 시작이 돼요. 원근 강박증도 있지만 성공 강박, 부에 대한 강박증도 있거든요. 나 이러지 않으면 망해. 나 벼락거지 돼. 나 이렇게 되면 루저 돼. 이게 자기를 자꾸 흔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40대가 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우리는 끝없이 불안과 싸우고 있어요. 뭐 재산 100억이 있다고 안 불안할 것 같으세요? 1000억이 있다고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새로운 불안과 욕망과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정말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이 욕망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나의 루틴을 지키고 나의 어떤 본업을 지키고 나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태도 그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저는 개인적인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제 직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주식 중독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진짜. 왜냐면은 아니 이걸로 한 달에 뭐 의사니까 그래도 뭐 간단히 말해 1,0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근데 빚이 지금 1억이 가까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열심히 다 갚아도 어차피 나는 루저야. 뭐 38살 노총각이고 나는 지금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가 지금 42살인데 올해 43이죠. 38살에 전 재산을 다 날렸을 때 나는 지금 대한민국 38살 중에 도대체 몇 등일까? 가진 건 뱃살하고 그 마이너스 계좌밖에 없어. 네. 나는 행복으로 치면 도대체 몇 등일까? 이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지금은 굉장히 보람이 되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강남에 집도 없고 서울에 집도 없고 그런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내가 못 가진 사람이면 불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면. 근데 저는 이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일을 되게 좋아하고 저랑 상담회로 오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위로나 용기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돈 이상, 매출 이상, 어떤 진료비 이상의 가치를 저는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100억 부자가 못 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건물주가 못 되더라도 파이어족이 못 되더라도 내가 내 일을 좋아하니까 나는 지금도 행복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의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자에서 돈을 남들이 보이는 몇 억을 모으고 몇십억을 모으고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지 정말 행복과 돈 그 수단을 헷갈리게 주객 정도가 돼버리면 장기적인 우상향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지치게 돼 있어요. 결국 분노하게 돼 있고 불안하게 돼 있고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스스로를 칼로 깎아 예리하고 자책하고 정말 이렇게 경주마처럼 뛰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부자라는 게 결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꼭 부자라고 해서 뭐 행복한 건 아니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잘 내려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돈을 뭐 필요하면 버는 것이고 아니면 뭐 좀 덜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죠. 정말 그 말씀도 맞는데 정확하게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느라 몸과 건강도 다 잃고 정말 뭐 다른 사람 가족도 다 잃고 다 배신하고 네. 정말 뭐 철천지 원수가 된 다음에 뭐 상처투성이의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부자, 건강한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경제 논리를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비도 충분히 이제 행복감을 주는 요소 중엔 하나인 거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제 그 비례적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저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돈이 아닌 다른 걸로 행복을 또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 그런 분들이 뭐 쭉 한번 돈도 한번 벌고 뭐 이렇다가 또 다시 또 벌고 뭐 이러면서 지금 투자로 성공했던 경험, 뭐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뭐 좋았던 장, 안 좋았던 장을 떠나서 유독 남들은 또 잘 될 때 내가 계속 실패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 실패를 좀 반복하는 것도 어떤 이런 뭐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걸로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원근 감박증이 있다거나 세로토닌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지금이 아니면 안 돼, all or nothing, 흑백 논리 이분법적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빨리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적으로 불안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이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질 못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뭐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면 좀 유독 좀 그렇게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경제적인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뭐 내 일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는 뭐 대화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불안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뭐 주식 공부라는 걸 뭐 한다든지 뭐 투자 공부를 하더라도 이 뇌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가 투자할 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투자를 하려는데 내 자신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없는지 불면증이 없는지
셀프 체크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에 가서 뭐 검사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만 봐도 불안증 자가 테스트, 불면증 자가 테스트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 안정적인 상태일 때 투자를 하세요. 하긴 그건 맞죠. 네.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실패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왜냐면요. 우울증에 걸리면 내 인지 기능이 47%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평소보다 절반 똑똑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간 술 취한 상태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그렇죠. 네.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어요. 네. 우울증에 걸리면은 내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게 47%까지 떨어지고 네. 내 수행 능력, 달성 능력이 20%가 더 떨어져요. 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주식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평소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거의 백발백중 실패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우울한 거를 사실 현대인들은 그냥 다들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우울한 사람 없다 뭐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틀려요. 누구나 우울감은 있죠. 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어떤 이런 무기력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우리는 우울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는 지속성과 빈도예요. 강도. 네. 그래서 가끔씩 스쳐 지나가고 빨리 회복이 되는 건 우울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우울감이 있더라도 퇴근할 땐 기쁘다. 네. 이건 괜찮아요. 우울감이 있더라도 출근할 땐 기분이 안 좋지만 퇴근할 때 괜찮다. 기쁘다. 그리고 치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네.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월요일엔 기분이 최악이지만 네. 금요일엔 텐션이 업된다. 이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다. 그건 괜찮다. 네. 근데 우울증 상태인 사람은 주말이고 퇴근이고 뭐 출근이고 치킨을 먹건 밥을 먹건 똑같다. 맛도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가 되시면은 이건 우울증이고 네.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런 기분인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판단력이 한 47%나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시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우울증 얘기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우울증이라는 개념하고 투자를 실패해도 계속 막 우울하잖아요. 뭐 퇴근이고 뭐고 네. 막 내가 한 1억 날렸어. 그러면 막 계속 우울함이 가는데 이 어떤 투자로서 생기는 어떤 우울 이거랑은 좀 약간 다른 건가요? 악순환이죠. 투자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내가 열받아 있고 굉장히 괴로운데 원근 강박증이 발동을 해서 나는 도망치고 싶은데 내가 너 도망치지 마 붙잡아 너 본전을 회복하고 도망가야지 어딜 도망가 이러니까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다시 위험한 어떤 투자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울증과 강박증이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면 네. 점점 더 악화되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절대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정말 선생님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본전만 찾고 안 할 겁니다. 본전만 찾고 절대 주식을 안 해요. 주식 지긋지긋해요. 정말 뭐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저는 그 회사 물건도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이미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강박증이 계속 돌아가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상태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뭐 약물 치료 막 이런 것까지 막 가야 됩니까? 그런 경우라면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나 빚도 많이 졌다, 뭐 사채도 썼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약물 치료를 권유해요. 물론 원하는 경우에만. 그래도 좀 빨리 고쳐지나요? 좀 한 방에 고쳐지나요? 약을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네. 약물이 효과가 좋습니다. 안 쓰면 안 되는 수준일 수도 있군요. 네. 이게 결국에 저도 이제 정신적인 거라는 건 사실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니까 그냥 뭐 좀 견디면 좀 괜찮아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뭉갠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치료를 정말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 의지로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근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나는 남자답게 목발에 의지하지 않는다. 내 의지로 뼈를 붙이겠다. 네. 이거는 현명한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그냥 목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건강해지면 필요가 없고 내 뼈가 마음의 뼈가 단단히 붙을 때까지는 나를 도와주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한번 전재산 한번 날리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주식도 하셨잖아요. 또 하고 계셨고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 하게 되는 거는 정말 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나 이거 학을 뗐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다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뇌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뭐 남 탓을 하지만 이성적인 뇌는
저한테 공부하라고 계속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목소리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가장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모험을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 테마주나 장외 주식에 진짜 전 재산에 뭐 이미 다 딴 데서 얘기해서 전 재산 3억을 정말 1억도 대출 받아가지고 전 재산 4억을 장외 주식에 1억 넘게 놓고 코스닥 처음 보는 그 바이오 주식에 1억 넘게 놓고 풍력 발전 주식에 1억 넘게 넣으니까 이게 너무 제가 저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때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지금 제가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저는 제 성향을 알고 현재 어떤 이런 말은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제 그릇을 알아요. 나는 아직 부자가 되기엔 멀었다. 그걸 인정해요. 수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 한 방에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저는 본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 재무제표 이런 것도 잘 지금은 좀 볼 줄 알지만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초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러면 초보가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본업에 충실하는 거죠. 네. 본업에 충실해서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인데 본업에 충실해서 본업을 100% 올려야겠다. 본업 내 스스로를 가치주로 생각을 하고 내가 A라는 회사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현재가가 이거 정도면 네. 내가 정말 열심히 본업에 투자해서 노력을 하면 내 연봉이 2배가 되고 내 매출이 2배가 되면 이건 100% 성장이잖아요. 그걸 먼저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주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약간 한 3년 동안은 주식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예전처럼 단일 종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지수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단일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ETF에 투자를 했고 그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절대 비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포트폴리오 변경도 했고 리밸런싱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문가의 말을 항상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제일 모르니까. 근데 이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 승부나 자존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고민하고 정말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선행적 기록이 있는 분야고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고 나한테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연구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주식을 단일 종목으로 하다가 몰빵 주식을 하다가 분산 투자로 바꿨고 장기 투자로 바꿨고 종목이 아닌 어떤 펀드나 지수로 바꿨고 지금은 그것도 조금 약간 겁이 나고 불안해서 그거를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놓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성향상 부동산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맞는 건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건 이제 차차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다 보면 막 하루에도 막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더 막 돈 넣고 막 단기적으로 부자 되려고 하시는 마음도 커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초보라는 걸 인정하고 하면 좀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이제 돈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주식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 잘 안 하고 네. 하다가 손해 보면 원금 강박증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 받아서 또 넣었다가 또 한 번 더 깨지고 이래서 이제는 말하기에는 너무 좀 돈이 커져버린 이런 분들도 또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가족들한테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주저하면서 일을 막 점점 더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긴 해야 되겠죠. 한번 세게 혼나더라도.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손실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2천만 원. 네. 계좌 손실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네, 이거는 1,900은 괜찮나요? 뭐 그 정도는 네. 이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내가 지금 본인의 주식 계좌를 열어서 계좌가 마이너스 2천이 넘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족들한테 다 오픈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미혼이시면은 뭐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거나 네. 아니면 결혼하셨으면 이제 아내나 남편분한테 얘기를 해라. 야, 근데 2천만 원 날렸다는 거를 쉽게 말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 못하면은 5천만 원 날리고 얘기하게 됩니다. 5천만 원 날리고 얘기 못하게 되면 1억 날리고 저랑 같이 병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정말 가족들 다 떠나고 나면서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되니까 2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거꾸로 2천만 원 정도 날렸다고 치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남편인데 아내한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떼기 쉽지 않겠죠. 내가 조금 손해 봤어 하면서 이제 메꾸게 하면서 이제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보통 2천만 원이라고 치면 한 사람의 거의 뭐 1년치 저축액 정도 수준인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몰래 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듣는 입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그게 가장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다그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건 도박이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이 혼자 이걸로 뭐 무슨 뭐 롤렉스 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보통 주식의 투자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도 털어놨는데 혼내면 다음부터는 숨기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 조건 반사,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털어놨을 때는 그거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혼내더라도 욕하고 싶어도 다음 날 우선은 안아주세요. 네. 우선은. 왜냐하면 지금 막 혼내고 내 분노를 표출하면 다음에는 숨기게 돼요.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실수를 했고 굉장히 어렵게 그거를 털어놨다면 우선은 당신 참 힘들었겠네. 혼자 고민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서 진짜 힘들었겠네. 물론 입에 안 떨어져요. 안 나요. 이빨 꽉 깨물고 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네. 우선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술 한잔하고 오늘은 자고 네.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 그리고 내일 좀 혼내세요. 아. 네, 그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남편이 이해해줘서 고맙고 내가 다시 회복할 테니까 날 믿어줘 하면서 있는 돈 가지고 계속 주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유, 그러면 뭐 좀 혼을 놔야죠. 우선 말려야 되나요? 네, 말려야죠. 우선은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그러면 좀 쉬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 주식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단기간에 2천만 원을 잃건 뭐 한 6개월간에 잃건 간에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손실이 나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우울감에 빠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네. 주식으로 2천만 원 정도 떨어졌으면 네. 손실이 봤으면 내가 엄청난 뭐 몇십억 몇백억대 부자가 아닌 이상해야 굉장히 불쾌하고 우울감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까지는 안 왔다고 할지라도 현명한 지금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바톤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랑 OTP를 아내나 남편한테 서로 그 배우자한테 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신이 좀 결정을 해줘.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조금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처분을 좀 기다리는 게 낫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구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보여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얼마나 무분별한 투자 뇌동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너무 초조해져가지고 하루에도 뭐 스캘핑하고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제가 전업도 아닌데 너무 불안해서 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자기 확신과 긍정 편향이 있어서 자기가 샀는데 그날 자기가 팔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한동안은 쉬어야 돼요. 그냥 본업만 하고 주식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계좌를 관리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가족에게 그 판단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이제 요즘에 좀 뭔가 다 조급하다, 조급함이 좀 많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20대, 30대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뭐 집값도 많이 비싸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자의 기준도 이제 많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웬만한 회사원 가지고 정말 내가 뭐 서울에 집 살 수 있나? 뭐 그리고 뭐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야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큰 뭐 코인이나 주식에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빨리 부자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어쨌든 다잡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새해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리고 초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어떤 필드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뭐 우리가 뭐 모두가 현자도 아니고 제가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주식 중독으로 모든 걸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불안을 다스리려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가 내가 주식 초보였는데 그 초보 정도는 내가 어떻게 보면 레벨이 오른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덜 불안해집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수능 공부, 수능 잘 치는 법 네. 뭐겠어요? 수능 때 긴장하지 않는 법 뭐겠어요? 공부 많이 해놓으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네. 정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수업 내가 그날 밤을 새우고 가도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공황장애 뭐 이런 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내 컨디션에 50%만 발해도 나는 수능은 1등급 받는다. 이걸 위해서는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잖아요. 반복밖에 없잖아요. 학습밖에 없잖아요. 서울대에 가는 거는 우리가 운으로 못 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부자는 운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방. 근데 너무 늦었다. 내가 지금 빨리 따라잡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 조급함이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건데 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재무에 대해서 회계 공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세요. 요새 배울 수 있는 어떤 메소드가 너무 많잖아요. 그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당연합니다. 우리 먹는 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합시다. 네. 우리는 거기만 가잖아요. 거기 잘 되잖아요. 그 돈가스 사장님이 운으로 돈가스를 튀길까요? 아니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튀김옷 온도, 기름기, 뭐 조절 온도, 반죽 뭐 몇 시간 재우는 거를 다 기록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성공을 만드는 거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돈가스를 선택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불안 어떤 이런 거에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게으르고 행운을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인 어떤 공부와 노력과 반복이 없으면은 저는 절대 부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공부라는 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인간은 약간 좀 게으름이 좀 약간 기본적이다 보니까 좀 하기 싫고 좀 귀찮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의지를 좀 북돋아 가지고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했어요.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관성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주식 공부, 재무 공부,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무슨 교수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레포트 쓸 거 아니고 내가 애널리스트가 될 것도 아니에요. 1시간만 공부를 해도 다른 50명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운동하기 싫어하고 변화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조금만 변화해도 평균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가치 효율적인 일이죠. 운동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장단컨대 10%, 5%도 안 됩니다. 안 해요. 다들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그러면 볼까요? 내가 하루에 30분만 운동하면 상위 5%로 내 몸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그러지 않겠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루틴이 되면 나는 상위 5% 안에 드는 건강하고 운동에 내 시간을 할애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업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회사 가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일주일에 1시간만 해도 상위 30% 안에 듭니다. 2시간 하면 20% 안에 들겠죠. 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평균에서 내가 요만큼의 노력으로 훨씬 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좀 더 쉬운 비유를 해둘까요? 전교생이 저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전교생이 한 500명이었어요. 네. 저는 82년생이니까 전교생이 500명인데 500등 하던 꼴찌가 전교 200등이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대부분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전교 200등이 전교 10등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 목표가 전교 10등이 아니라 전교 200등, 전교 100등에 있으면 남들보다 공부를 요만큼만 해도 정말 차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많이 모티베이션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죠. 저도 게으르고 인간은 누구나 다 게으르요. 근데 요만큼만 투자해도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요만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휴대폰이 있다고 칩시다. 좋아요. 아이폰이 샤오미보다 100배 이쁜 건 아니잖아요. 10몇 프로 이쁠 거예요. 그게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도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1%만 현명하고 1%만 부지런하고 1%만 더 의욕적이더라도 저는 인생의 경쟁을 많은 부분,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기 사는 때문에 대로 살아요. 어떤 특별하게 어떤 변화나 발전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죠.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문가처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새해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네. 운동을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1월 달에 1시간 러닝머신을 2번 뛰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달성 가능하게 목표를 적으세요. 몸짱이 되자. 영어 공부를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점과 제한점 언제까지 듀데이트를 정확하게 글로 적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다음번에 뭐 해외여행을 가는데 아니면 혹은 드라마를 하는데 저 드라마에 있는 말은 내가 외우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자. 식사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하도 유튜브 자료가 좋아서 외국 식당에 갔을 때 주문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를 마스터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세요. 그게 나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너무 원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 달성 가능한 목표를 반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줘야죠.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 부자가 되겠다. 그래놓고 실패하면 난 그냥 실패자일 뿐이지만 나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더 버는 사람이 되겠어. 혹은 네. 100만 원을 더 버는 사람이 되겠어. 그러면 난 올해 그걸 이룬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내년에는 200만 원, 2,000만 원 식으로 다음번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새해다 보니까 너무 원대한 계획도 뭐 필요하겠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가지고 빠르게 이제 달성하고 성공하는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좀 한 해를 좀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새해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제 멘탈적인 거 아니면 어떤 뭐 정신적인 거든 뭐든지 간에 좀 이런 식으로 한 해를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이걸 샀으면 뭐 주식을 샀으면 부동산을 샀으면 계속 스스로 오늘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잠실치 샀으면 이불킥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몇 년치를 날린 거야. 과거에 살지 마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으면 지금 안 하면 돼요. 앞으로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부자가 되는데 늦은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들의 속도 그거에 너무 불편해하시고 조급해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올해 행복한 투자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떤 또 멘탈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신호가 온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